예, 금융시장이 정말 큰 변화, 요동 속에 있습니다. 올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기억을 되살리면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 기회가 가장 커 보이는 거고요. 금융시장 긴급진단,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님과 함께 또 투자의 해안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타이틀이 작은 변화 관측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밀려 내려가는 형국인데 그 작은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 주 우리 자산 시장이 뭐 대부분 가치가 빠졌는데 현황부터 좀 팩트 체크해 주십시오. 네, 긍정적 변화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달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하고 동하고 WTI 이쪽부터 먼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제가 박스권으로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네. 왼쪽에 있는 박스권보다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박스권에서 나타나는 시세가 굉장히 거칠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운데가 동이고 맨 아래쪽이 WTI고요. 맨 위는 달러인데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달러가 움직임에 따라서 WTI하고 약간 좀 상관관계가 반대로 흐르는 언제입니까 왼쪽 박스 구간이요? 2015년 말입니다. 15년 말 그리고 현재. 예, 그때도 유가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해가지고 폭락을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WTI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수직 낙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아랫단에가 그러면 유가치인 거죠? 네. 차례대로 달러, 동, 유가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달러, 동, WTI죠. 예. 그래서 만약에 경기를 반영한다면 구리 정도의 움직임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그러네요. 되고 예. WTI가 경기를 반영하기보다는 달러 강세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정반대에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물론 수급상에 지금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것이 발생된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경기 둔화에다가 그런 수급에다가 또 플러스로 달러 강세의 반대쪽에 있는 자산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 논리를 떠나서 이 표만 보더라도 달러하고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게 자산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차별화는 제가 주식 쪽에서 하나 찾아봤습니다. 네. 리츠 ETF를 좀 미국 쪽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무슨 ETF요? 리츠요. 리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예.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이퀴닉스하고 AMT에서 아메리칸 타워, 그다음에 예. 프롤로지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제 코 에너지 해가지고 네. 에너지 관련된 그런 리츠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폭락 저희가 상황. 이게 차트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전달이 안 돼서 설명으로 좀 쉽게 해주십시오. 예. 이퀴닉스 같은 경우나 네. AMT 같은 경우나 이제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데 아까 유가가 급락을 하듯이 네. 에너지 관련 리츠 ETF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급락을 거의 네. 비슷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사이에서는 뭐 상당한 낙폭과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리츠 수익률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이 기초자산이 되는 부동산의 성장성.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퀴닉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AMT 네. 같은 경우는 5G를 가지고 있고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아마존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같은 종목들은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별로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리츠마저도,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는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아까 나타나는 그런 WTI의 부작용,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의 반대쪽에 있는 자산이 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 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향후 시장이 안정됐을 때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 쪽으로 관심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이 최근에 나타나는 디커플링 변화에서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말씀하신 됩니다. 이제 리츠 ETF의 현황들을 지금 차트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 보면 아까 유가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아래로 꽂은 것처럼 지금 리츠 그림들도 그런 변화들이 평균적으로 가지 않고 훅 내려간 게 있다. 비슷한 자산 안에서도 상당히 그 쏠림과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이셨고요. 네.
그러면 달러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달러는 우리 시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돈을 그렇게 2008년에도 돈을 풀었으면 약세가 되는데 약세가 안 가고 지금도 금리 내리고 QE 한다고 돈을 푼다고 하는데도 달러는 이제 오히려 강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달러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키포인트는 사실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FRB 대차 대조표 그림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파란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QT를 하면서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게 꼭대기가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7, 8천억 정도를 유동성을 흡수한 거죠. 그리고 다시 빨간색 빨간색 박스권으로 그걸 한 방에 다시 지금 밀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단기 유동성 공급하면서 늘어난 거죠. 네. 4조 2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 한 3천억 달러 정도는 좀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FRB 대차 대조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채권 발행 물량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미국 분기별로 채권 발행 증가분을 저게 총량이 아니라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비슷한 그래프를 MTN에서 계속 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제가 단기 채권을 이렇게 그려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 채권 발행 증가분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물은 이미 다 FRB 쪽에서 개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온 가장 긴 그래프가 2017년 말 4분기하고 2018년 1분기거든요. 네. 저때 1조 달러 정도를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달러가 흡수됐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FRB가 이 채권 발행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만기된 채권을 FRB에서 롤오버하지 않고 그냥 일반 기업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긴 것이 2017년 4분기 저 제일 큰 막대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거든요. 그때 순증액을 다 합하면 3조 2천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QT 아까 보신 그래프 8천억보다 이 채권 발행 증가분이 오히려 훨씬 크다는 것이죠. 4배 정도 되는 것이고 아까 그 대차 대조표 추이하고 이걸 합하면 4조 달러가 흡수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단기 채권에 대해서 물량을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달러 부족의 원인 제공자는 FRB였다 이거죠. FRB가 지금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이제 FRB가 결제 해지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실마리는 풀립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그리고 최근에 달러 부족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FRB가 돈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변곡점이나 작은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다시 푸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일부 기업들은 사실 불안 요인이 이 QE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석유 기업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잉이나 항공업계 같은 경우가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많이 내렸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뭐 440달러 하던 게 89달러까지 내리고 어제 또 내렸거든요. 델타 항공도 뭐 63달러 하던 게 반토막이 나고요. 그리고 이런 항공 섹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고용이 한 7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업체들이 17,000개가 되고 200만 명 정도 다 합하면 이 정도 고용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문우신 장관 어제 밤에 말씀하시길 항공 부문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개별 기업적으로 달러를 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제 보잉 좀 안 좋았고 델타 항공도 안 좋았지만 이쪽에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제 모든 안 좋아지는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QE를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그래프를 대자표 추이를 보여드렸는데 올라오는 그 각도가 2008년에 비해서는 좀 각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QE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각도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빨간 박스권이 맨 왼쪽에 있는 것보다 뭐 막대기도 좀 낮고 각도도 좀 기울기가 느리죠. 해서 그때는 뭐 워낙 기저가 낮아서 또 그리고 뭐 엄청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8천억 달러에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시작이니까. 그렇죠. 네,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곧 저것도
키를 키우면서 속도가 빨라질 단계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08년 9월부터 자산 매입을 시작했는데 주가 상승 시작하는 것은 09년 3월이었습니다. 다음에 3월이었거든요. 예. 올해 얘도 저 빨간 박스권에 채권 네. 매입을 시작한 게 2020년 작년 9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주가 상승까지 리드 타임을 계산해 본다면 3월, 4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3월에 뭐가 있는가를 따져보면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1분기에 미국의 채권 발행 일정이 좀 빡빡한데 3월 24일, 26일 다음 주에 그것이 1분기에 가장 큰 물량이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총액이 1,430억 달러고 증가분이 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FRB가 유동성을 공급할 때 그냥 돈을 뭐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채권 발행 일정에 맞춰서 채권을 사줘야지만 이게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대조표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늘어나고 각도가 가파라지는 시점은 다음 주부터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분기부터는 채권 발행 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풀리는데 그것마저도 FRB가 개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유동성이 시작이 되는 건 다음 주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어떤 변곡점이 도래했다라는 것은 다음 주 미국 채권 발행 일정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4월부터는 더 가파라질 것이다. 이 변화가 변곡점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근데 약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게 2008년에는 9월부터 자산 매입을 했는데 2008년 9월에 자산 매입을 했는데 2009년 3월부터 주가 상승에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언뜻 지금 돈을 풀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6개월 후 9월쯤 오른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선행이 벌써 6개월이 갔다는 거예요? 이 작년 예. 9월부터 개입을 했으니까요. 예. FRB가요. 이렇게 예. QE를 한다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단기 유동성 시장에 개입을 그렇죠. 시작해서 아까 저 빨간 박스권으로 그린 부분 네. 시작된 게 작년 9월이라는 그 것이죠. 효과가 이제 그렇죠. 나타나는 그렇죠. 그 시점이라는 시점이 거죠. 3월이 될 수도 있고 네. 약간 늦어도 4월이 되는데 다음 주 채권 발행 일정, 미국 채권 발행 예. 일정부터 진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정말 디테일한 분석이시죠. 통상은 우리가 미국이 양적 완화해봐야 이건 별로 효과 없어. 이게 금융 정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실제 달러의 수급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금의 흐름 좀 체크해 주세요. 어쨌든 이머징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팔기 좋은 쪽에서 지금 계속 좀 팔고 있는 스탠스이잖아요. 자금 흐름 변화는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급 쪽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어제부터 달러 선물에 대한 매도가 많아졌고요. 예. 오늘도 지금 매도 중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 파생상품 쪽에서는 이 풋옵션 쪽에 대해서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1,700포인트부터 계속 매도가 나와서 외국인 투자 쪽에서 2,000억 이상 풋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실행 가격들을 보면은 217부터 187 이 정도가 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프리미엄을 모두 다 계산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1,39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아주 적은 상태로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에 대한 매도도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안 좋은 요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누적 계약이 64만 계약까지 늘어났었는데 어제 21만 계약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게 시장 형성에 가장 많은 매수가 어제 들어왔다는 것이고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와 마찬가지거든요. 주식 선물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나 이런 주식 선물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으면 반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때문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는지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그러한 비슷한 흐름으로 시장을 이끌 그럴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여쭙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이제 오늘만 끝내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큰 흐름에 대한 시각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으나 단기적으로 뭔가 그 작은 변화들, 수급의 흐름들의 변화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잡히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